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월요일날 삼천리 등을 포함해서 8개 정도 상장된 회사들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SG증권이라고 하는 프랑스계로 알려져 있는 증권회사 창고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보통 우리 주식시장이 30%가 하한가이기 때문에 매일 30%씩 급락한 상태입니다. 사태가 24일날 시작이 되었었는데 월요일에 오늘 목요일 27일인데 오늘까지도 여전히 30%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정도로 급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목들이 대부분 최근 1년 길게는 2, 3년 동안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특정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월요일에 특정 창구에서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하락이 촉발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한가로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투매에 나섰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주식이 공통적으로 특징들이 주식 증거금보다 훨씬 많이 거래하는 미수 계좌를 통한 거래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미수 거래가 있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이루어졌을 거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CFD라고 해서 단순한 미수 거래가 아니라 더 적은 증거금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을 통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 여력을 주는 그런 자금 확보 차원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제 하락할 때는 이것들이 엄청난 매물 폭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속칭 점하라고 하는데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을 하게 되면 매도 매물만 쌓여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 매매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 매도 주문만 나갈 뿐 매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날은 매도 주문은 나갔지만 체결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0%의 또 매물이 쌓이게 되고 결국 누군가가 이거를 충분히 가격이 내려왔다고 봐서 사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CFD 매매 외에 그냥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증거금에서 한 2.5배 정도까지는 미수거래가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2.5배로 만약에 거래를 했다면 1,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2,500만 원어치 제가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럼 실제 돈 가치는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500만 원에 매수를 했을 때 60% 손실을 보면 이 계좌는 깡통 계좌, 그러니까 전혀 증거금이 다 날아가는 그런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퍼센트 제한을 훨씬 더 높이 둬서 증거금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은 증거금을 채우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금을 아마 채웠던 사람들은 손실이 더 커졌을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날 30% 하락했는데 그 다음날 또 30% 하락하게 되면 아마 이틀만 하락을 해도 반토막이 나버릴 발토막 이하가 돼버릴 겁니다. 손실 보는 구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손실을 보는 구간이 됐을 때는 내가 가진 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도 아닌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결과적으로 팔린 가격에 맞춰서 매수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투자금은 다 날리고 증권사의 빚까지 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계속 30%씩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아직까지도 못 이루어진 그런 계좌도 있을 거고요. 조금씩 점하가 풀린 그런 계좌들은 어제나 오늘쯤 이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손실이 확정이 된 상태가 됐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법적 쟁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주식 하락을 촉발한 행위 또는 그 주식 하락기 오기 전까지 꾸준히 상승을 이어온 행위 자체가 특정 세력에 의한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는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는 행위인데요. 허위로 이제 매수 주문을 넣는 행위, 허위로 매도 주문을 넣는 행위, 주식 거래를 가장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세 조종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 주식을 매집했던 세력들이 했던 행태가 첫째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단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정 사람이 자본을 끌어오면 그 사람한테 일정한 이익을 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자본을 끌어모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당연히 끌어모은 행위로 여러 사람이 주문을 내는 것처럼 했지만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문을 냈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시세조종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다단계 형태가 됐던 아니었던 여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계좌 자체를 이제 넘겨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서 같은 걸 넘기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시세 조종을 할 만한 작은 풀이 생기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저가에 매집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을 시키면서 아마 투자자들을 안심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들도 다 어느 정도는 다 건실한 기업들이어서 투자자들을 모으기가 좋았겠죠. 이런 측면에 있을 때 그 했던 핵심에 있었던 세력들은 당연히 수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내 계좌를 제공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속아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냐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얻지 못하고 다 엄청난 손실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매도가 안 이루어졌다면 거의 투자금만큼 본인이 오히려 은행 계좌에 돈을 메꿔 넣어야 되는 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들도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애초에 이런 걸 모르고 이 사람들과 관계되지 않고 그냥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키우는데 역할을 한 사람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계좌를 제공했던 사람들도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소를 한다고 해서 다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계좌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거나 미심쩍은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공을 했다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진짜 이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속았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피해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고 수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 단순하게 내 투자금을 손실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채무가 발생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단순히 내 투자금을 손실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 금액을 고소를 통해서 뭔가 보전받기는 사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이득의 규모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 이 사건에서는 이득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너무 급락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변제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수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미 증권사의 채무가 발생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자력이 있다면 있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채무를 메꿔야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 본인이 그런 자력 없이 이제 채무만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 갚을 길이 막막할 겁니다. 최근에 실제로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서 미수거래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채무 관련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투자 규모들이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억대로 본인이 이제 투자금을 집어넣었는데 미수로 이제 몇 억어치의 관련 주식을 매수를 했다가 이미 본인 증거금은 다 까먹은 상태가 됐고 오히려 증권사에 메꿔줘야 되는 금액이 몇 억 발생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신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용거래도 다 장애가 생기는 거죠. 채무를 못 갚게 된 거니까요. 이럴 때 이제 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채권도 회생 채권이 됩니다.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이런 채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회생 채권에 집어넣어서 본인 소득에 맞춰서 어느 정도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수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전액 손실 나거나 오히려 채무가 발생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 번 점하가 발생하면서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소명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변제금을 본인 소득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주장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해서 주식 손실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변제 기간을 늘리지 않고 3년으로 진행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재력이 돼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하지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좌절하고 있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 같이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이 상황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될 거고요. 그거는 처음에 투자할 때 그걸 면밀히 알아보시고 해야 됩니다.
미수거래는 애초에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이런 미수거래는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거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그냥 좌절하실 건 아니고 법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이형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